안녕하세요. 지옥으로 갈 뻔한 아들 인생을 극적으로 구해낸 여자입니다. 제 인생 방식은 죄 짓고 살지 말자였어요.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면서 먹는 걸로 장난칠 생각은 잠시라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요즘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께 정말 정성을 다한 음식을 대접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순탄한 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음식 장사하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 작은 땅에 정말 여러 인간들이 있더군요. 그래도 진상 손님들로 힘들 때마다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힘든 세상에 가족들이 저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골치 아프게 하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 장남이에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멀쩡하게 낳아줬는데 마흔이 되도록 혼자 있는 겁니다. 저도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라 주변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낸 친구들이 많았어요. 슬하에 삼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이 나이에는 여러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제 착각이었어요.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키러 데려왔어요. 둘째 며느리가 참하고 말도 예쁘게 해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다 인사를 나누고 집에 왔을 때 저는 작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어디서 저렇게 참한 여자를 데려왔어? 아주 현모양처감이네. 소개로 만났는데 저랑 성격이 잘 맞아요. 그리고 주변을 챙길 줄도 알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래, 너희 둘이 좋으면 됐지. 그나저나 넌 그렇게 참하고 괜찮은 여자 잘 만나서 다행인데 아휴, 네 형은 뭐 하나 모르겠다. 맨날 집에서 TV나 보고 있고. 저도 모르게 작은 아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와 속상한 마음에 큰아들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큰아들이 30 중반이었어요. 당연히 먼저 갈 줄 알았던 큰아들이 못 가고 작은 아들이 먼저 가니까 속이 답답했죠.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큰아들이 멋쩍은 듯 한마디 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도 생기겠죠. 생기겠죠 하면 하늘에서 여자가 뚝 떨어진다니? 밖을 나가야 옷깃이라도 스쳐서 인연을 만들 거 아니야. 천하태평한 아들을 보면서 저는 한숨이 절로 나더라고요. 하지만 타들어가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아들은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결혼만 축하해 주다가 30 후반쯤 됐을 땐 막내딸까지 시집을 간 상태였어요. 그쯤 되니까 저러다 혼자서 40을 넘길까 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도 작은 아들과 막내딸은 손주까지 낳아 키우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큰 손자와 작은 손녀까지 모여 화기애애했어요. 너도 맨날 조카만 보지 말고 네 자식 좀 보라고. 너는 네 동생들 사는 거 보면 부럽지도 않아? 각자 팔자대로 사는 건데요, 뭘. 다 때가 있겠죠. 네가 무당이야? 그놈의 때가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려.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숨겨둔 애인도 없어? 숨겨둔 애인이 어딨어요. 이렇게 잔소리 들을 바에 다 보여주고 만나지. 난 이제 네가 어디 숨겨둔 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마흔이 코앞인데 어쩌려고 그래. 우리 강 여사 모시고 평생 살아야죠. 이 장남이 효도할게요. 아이고, 됐다, 됐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장가부터 가. 그게 효도하는 길이야. 에이, 나 승진해서 이제 과장이잖아. 걱정 마셔.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없던 고민도 생긴다 이거사. 진우야, 제발 결혼 좀 해. 애미 속 다 타들어간다. 알겠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때가 설 명절이었는데 가까운 친척 중에서 우리 장남만 노총각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게 속상했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장남이 멀쩡했거든요.
팔, 다리 멀쩡하고 눈, 코, 입 잘 있는데 왜 짝이 없는지 답답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잔소리해서 그런지 그래도 아들한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맨날 아침에 세수만 하고 나가던 아들이 어느 날부턴가 손에 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진우가 요즘 손에 뭘 자꾸 들고 나가던데 회사에서 누굴 만나고 있나? 아무 소리 말고 모른 척 있어. 지가 말할 때 되면 말하겠지. 드디어 어디에 색식감을 숨겨두긴 했나 봐. 이렇게 말을 해야 장가갈 생각을 한다니까. 여보, 우리 장남 결혼한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자. 같은 회사 여자면 비슷하겠지 뭐. 우리가 뭐 따질 처지도 아니잖아. 그래도 사람 인성은 봐야지.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남편은 제 말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러나 저러나 큰아들이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희 부부는 아들의 연애를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작은 봉투를 챙겨서 나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8시쯤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데 아들이 길에 서서 희죽거리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저러고 혼자 서 있나 싶어서 다가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가로등 밑에 서서 웃고 있는 이유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손에 쥐고 다니던 작은 주머니에는 고양이 사료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길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보고 황당해서 큰아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진우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가로등 밑에서 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있길래 왔더니 고양이 밥 먹는 거 보고 웃고 있던 거야? 너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었어? 여자친구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이 동네 고양이들이 돌아다니길래 출퇴근길에 사료 조금 챙겨줬어요. 아휴, 내가 너 때문에 아주 환장하겠다. 네 친구들은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처자식 밥 먹이고 사는데 넌 왜 그 나이 되도록 길고양이 밥이나 주고 있어? 중견격 가장을 달고 살면 뭐해? 고양이 밥이나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없는 여자 어디서 만나요? 어머니도 그냥 이제 포기하세요. 그래, 지금 네 꼴을 보니까 포기다, 포기야. 난 진짜 세상에 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맏며느리 생기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이나 하고 앉아 있었으니 아이고 속 터져. 그렇게 평생 길고양이 밥 주면서 살아라 이거사. 아이 엄마 왜 또 그렇게 날 속에 말하세요. 내가 지금 곱게 말이 나오게 생겼어? 몰라. 네 마음대로 살아. 마흔을 코앞에 둔 아들이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길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속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 어이없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장남 장가 보내는 건 글렀구나 싶더라고요. 사람 인연이 닥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멀쩡한 내 아들이 노총각 소리 들으면서 있으니까 기가 막혔던 겁니다. 마흔이 코앞인 아들 장가 포기하는 제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날 이후 아들 장가 가는 일에 신경 끄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취미로 볼링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방에서 TV 보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더 사람 사는 것 같고 나아 보이긴 했어요. 그렇게 몇 달 뒤 아들이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만나는 여자 생겼어요. 뭐? 네가 여자가 생겼어? 누군데? 뭐 하는 여자야? 어디서 만났어? 하나씩 물어보세요. 궁금해서 그렇지. 이거야말로 듣던 중 반갑다. 네 나이 내년이면 40이야. 곧 해 바뀌면 네 나이 앞자리가 4가 된다고. 그러니 내가 네 연애 소식이 얼마나 반갑겠어. 그럴까 봐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링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저보다 1살 어려요. 광고회사 직원인데 성실하고 바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괜찮은 사람이니까 네가 만나는 거겠지.
늦게 만난 귀한 인연인 만큼 잘 만나봐. 인연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네, 어머니 말씀 잘 알아요. 잘 만나볼게요. 난 우리 아들 안목 믿는다. 아들은 취미로 볼링을 하러 다니다가 동호회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곧 마흔인 아들이 연애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 후로는 알아서 잘 만나라고 아예 신경을 껐습니다. 남녀 만나는 일이 옆에서 훈수 둔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신경을 끄고 사니까 잘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아들이 마흔이 됐을 때도 둘은 연애 중이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금요일 퇴근길에 마트를 다녀왔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너 뭐 하려고 그런 걸 사왔어? 마트 다녀왔니? 네, 근데 이게 그냥 왜? 왜 사온 건데? 뭐 먹고 싶어? 그게 아니라 김밥을 좀 만들어 보려고요. 내일 어딜 가는데 김밥 싸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자친구랑 놀러 가? 아유, 그럼 진작에 엄마한테 말하지. 이리 가져와.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랑 놀러라도 간다고 하길래 김밥 만드는 걸 도와준다고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데이트 준비하는 걸 보니까 잘 만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도와주면서 이런저런 걸 물어봤어요. 요즘에 잘 만나고 있어? 둘이 좋은 데라도 가나 보다. 여자친구랑 근교로 드라이브 가는데 예쁜 공원이 근처에 있길래 날씨도 좋으니까 같이 벤치에서 먹으려고요. 아이고, 오랜만에 연애하더니 아주 풋풋하네. 잘 생각했어. 요즘 여자들은 요리 잘하는 남자 좋아한다더라. 네가 도시락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직업 좋아, 요리 잘해, 성격 좋아. 아주 1등 신랑감이 따로 없네.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지? 한 1년쯤 됐어요. 너도 이제 딱 마흔인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사계절 다 봤으면 결혼 준비할 때도 된 거 아닌가? 저희도 1년쯤 지나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사계절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심 하나면 되는 거야. 진심이 가장 중요해. 여자친구는 좀 착한 것 같아? 어떤 사람 같아? 착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그런지 경찰서에서 감사패도 받았어요. 감사패? 아유, 대단하네. 그런 거 받았다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데 너는 그 감사패 봤어? 네, 저번에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경찰서에서 받은 감사패 있는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들어보니까 예비 며느리가 정말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드니까 아들을 도와주는 손도 신이 났어요. 그렇게 곧 집안의 맏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위해 더 신경 써서 김밥을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아들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들은 거라도 있어? 들어보니까 불의를 보며 못 참는 성격이라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이나 음주운전 이런 자잘한 신고를 많이 해서 감사패도 받았다네. 정말? 젊은 사람이 그런 거 보면 그냥 지나칠 텐데 직접 신고도 하고 대단하구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아. 우리 진우가 늦은 나이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났다 싶네. 사람 인연은 다 따로 있다니까. 뭐 만나봐야 알겠지만 듣는 것만 봐선 애는 괜찮을 것 같네. 남편도 아들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듣자 괜찮은 것 같다면서 수긍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뒤 아들이 저와 남편을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 주말에 여자친구 데리고 엄마 감자탕 가게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아들이 가게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로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만나지. 뭐하러 가게로 오려고 그래. 여자친구가 어머니 식당 하신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요. 그냥 편하게 얼굴 한번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가게로 온다니까 뭐 다른 메뉴라도 만들어줘야 되나? 괜찮아요. 그냥 감자탕 해주세요. 괜히 까탈 부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냥 편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라는 아들의 말에도 저는 괜히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돕고 같이 운영하고 있던 감자탕 가게는 오래된 가게라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소탈한 성격이라고 하니까 그걸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가게로 왔을 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스크 시국 아시죠? 그때가 워낙 심할 때라서 식당 안에서도 음식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단번에 알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넌지시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버지는 주방 안에 계세요?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우리 진우네. 이 아버지 주방에 있는데 내가 나오라고 하마. 잠시만 기다려봐. 저는 아들 옆에 수줍게 서 있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주방에 있던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남편과 저를 보고 예비 며느리는 수줍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게 됐네요. 예비 며느리가 마스크를 쓴 채 인사하니까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웃으면서 말했죠. 나도 반가워요. 목소리가 천상 여자 목소리네요. 근데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아니요. 저는 여기 처음 오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제 이름이 흔한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인사하는 예비 며느리 이름을 들은 순간 어디서 자꾸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며느리한테 정중하게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혜영 씨 마스크 한번 벗어줄 수 있나요? 그래도 우리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인사 온 김에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 네. 잠시만요. 거울 좀 잠시 보고 올게요. 제가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청하니까 예비 며느리는 빼지 않고 마스크를 벗어줬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정돈하더군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마스크를 벗고 거울을 보는 그 순간 저는 뒷골이 오싹했어요. 그리고 잊고 있던 지난날의 악몽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자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인 게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장 치욕적이고 완전히 장사를 접을까 고민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예비 맏며느리를 마주하는 그날이 저한테는 악몽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며느리의 실체가 완전히 떠오른 그 순간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나 알지? 어디서 순진한 척 인사를 하고 있어? 제가 화를 내면서 말하자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처음 와본다고? 내가 아주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생생한데 처음 와봐? 이래도 못 알아보겠어? 저는 화를 내면서 말하다가 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제 얼굴을 확인한 순간 놀란 토끼 눈을 뜬 채 말했어요.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요? 오빠, 이 아줌마가 어머니셔? 진짜야? 영문도 모르고 두 여자 사이에 낀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식당 맞아. 우리 어머니랑 아는 사이야? 어떻게 아는 사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어요. 남편은 제 반응을 보더니
옛날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만나는 여자가 이 여자야? 쟤가 누군지 알아? 쟤가 네 엄마 죽일 뻔한 여자야.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죽을 만큼 힘들게 했던 여자라고. 네? 뭐라고요? 아들은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한 듯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땐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였다고요. 뭐? 어려? 넌 30 초반이 어린 나이냐? 9년 전이면 네가 30쯤이었을 거 아니야. 그 나이면 사회생활 됐을 나이잖아. 근데 어려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저 정말로 후회하고 반성 많이 했어요. 그때랑은 다른 사람이라고요. 야, 네가 반성을 했다고? 되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어. 그 싸가지가 어디 가겠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넌 절대 안 돼. 내 아들이 노총각으로 썩어 죽는다고 해도 넌 안 된다고. 제가 예비 며느리 손을 뿌리치며 말하자 아들은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도 앞뒤 상황을 알아야죠. 아들아, 쟤는 안 된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그때 아들한테 9년 전 있었던 그 악몽 같던 사건을 말해줬어요. 그 당시 시간은 밤 9시, 한창 저녁 손님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혜영과 친구들이 많지 않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제게 반말을 하며 이혜영이 주문을 했어요. 아줌마, 여기 감자탕 중짜리 줘. 그 순간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문을 받고 요리를 가져줬어요. 그런데 제가 감자탕을 내어가니까 저를 보며 또 주문을 하더군요. 아줌마, 여기 공깃밥도 한 3개 줘요. 내가 탕만 주문했어도 센스 있게 밥도 가져와야죠. 아이고, 아가씨들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네. 우리가 메뉴판에 밥 따로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나 술 취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무시해요, 지금? 그게 아니고 못 본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밥 3개라고 했죠? 금방 가져다 줄게요. 그때 이혜영이 술이 과했는지 자꾸 저한테 트집을 잡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장사하면서 술 취한 손님 처음도 아니니까 그저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가지고 가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땡초 없어요? 우리 풋고추 같은 거 안 먹어요. 땡초? 아이, 말하면 가져다 주죠. 아, 손님 먹는 식탁에 딱 있어야죠. 감자탕 파는 집에서 너무 센스가 없네. 빨리 땡초 갖고 와봐요. 아이고, 우리 아가씨들이 술을 많이 먹었나 보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요. 내 가져다 줄게요. 그냥 갖다 달라고 할 때 갖다 주면 되지. 지금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그래요? 이 식당 기본이 안 됐네. 땡초값 아끼려고 미리 세팅도 안 해놓고 장사 막 하네 정말. 내가 매운 맛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나? 아무리 장사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자식벌 되는 여자가 반말에 소리까지 지르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도 우선은 참으면서 타이르듯 이혜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도 있으니까 그 목소리 좀 낮추고 말해봐요.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한 번에 다 가져다 줄게요. 지금은 필요 없고 있으면 다시 말할 거니까 저리 꺼지세요. 뭐, 꺼져요? 손님이 꺼지라면 꺼져야지. 그럼 뭐 하게요? 옆에서 저 먹는 거 보려고요? 진짜 그 순간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그런데 주말이라서 손님도 많은데 소란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손님들 생각해서 꾹 눌러 참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때는 정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방으로 다시 오자 이혜영이 또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소리치는 거예요.
아줌마, 물 좀 가져와요. 시원한 냉수로. 다른 손님도 다 있는 상황에 소리를 지르니까 화들짝 놀라서 제가 이혜영 테이블로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물은 셀프예요. 정수기 가면 냉수 나와요. 셀프? 손님이 왕이잖아요. 갖고 오라면 갖고 와야지.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요? 얼른 냉수 가져오라니까요. 냉수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이혜영 때문에 손님들의 이목이 저희 쪽 테이블로 집중된 거예요. 다른 손님들은 저희 쪽 테이블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술 마셨으면 곱게 집이 나가지. 인사불성돼서 저게 뭐야? 아무리 손님이라도 너무한 거 아니야? 떡하니 셀프라고 써있잖아. 아유, 손님은 왕이긴 개뿔. 손님도 저렇게 하면 왕이 아니라 천민이지, 천민. 대우받길 원하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손님들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지 저마다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괜히 술 취한 사람이랑 엮이면 싸움이 날까봐 다들 눈치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는 걸 그냥 해줬어요. 주말 저녁 장사가 자영업자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꾸역꾸역 참았어요. 속으로 참을 인을 수백 번도 더 썼습니다. 그래도 저것만 다 먹으면 나가겠지 싶어서 정말 꾹 참았네요. 그런데 그때 이혜영이 소리를 지르더니 볼을 부여잡으며 저를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아, 아줌마, 여기 와봐요. 여기 지금 혹시 돌 들어갔어요?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소리를 지르길래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돌이요? 아니, 감자탕에서 돌이 왜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생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빨 깨졌잖아요. 피나는 거 안 보여요? 내가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돌이 들어가요?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와, 이 가게 사람 잡네. 내가 여기 감자탕 먹다가 이빨이 나갔다니까? 이거 어떻게 배상할 거예요? 빨리 배상하세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기 이빨 나갔다고 소리 지르는 이혜영 때문에 골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우선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 이혜영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우선 진정 좀 해봐요. 여기 지금 다른 손님들도 있잖아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다른 손님들도 여기 가게 상태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나 광고하는 사람이야. 내가 제대로 광고 때려서 문 닫게 해줄까요? 다짜고짜 이빨이 나갔다면서 소리 지르는 통에 저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가게를 비웠을 때라서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혜영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우선 술을 좀 깬 다음에 내일 오세요.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해요. 내일 오면 내 깨진 이빨이 다시 붙어요? 무슨 내일 와요? 빨리 배상하시라고요. 무슨 사람 먹는 음식에서 돌이 나와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지금 내일 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미치겠더라고요. 무슨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데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경찰이 이혜영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식당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거 지금 영업 방해예요? 내가 영업 방해라고요? 경찰 아저씨, 여기 이 아줌마가 음식을 개떡같이 해서 내가 돌을 씹었다고요. 나 이빨 깨진 거 안 보여요? 이건 상해죄 아니에요? 그런 시시비비는 따로 가리시고 우선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죄니까 나가요. 그리고 사장님도 나중에 둘이 좋게 합의를 보세요.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찰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도 우선은 이혜영과 친구들 무리를 가게에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날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 무리가 나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돌이 아니라 감자탕 뼈 조각인 것 같았어요. 남편도 뒤늦게 상황을 듣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술이 깨고 온 이혜영은 짙은 화장을 하고 와서 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아줌마, 내가 오늘 회사 연차까지 내고 치과에 가보니까 이거 한 5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뭐요? 아니, 무슨 이빨 하나에 500만 원이나 해요?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그럼 이빨값만 보상하려고 했어요? 내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저 그렇게 여유도 안 되고요. 내가 잘 아는 치과에서 치료시켜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같이 가요. 그리고 돌도 아니고 뼈 조각 씹은 건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와, 이 아줌마 웃기네. 내가 아줌마 말을 들어야 돼요? 나도 다니는 치과에 있거든요. 아가씨도 양심이 좀 있어 봐요. 요구한 금액이 과하잖아요. 과하다고요? 내가 진짜 과한 게 뭔지 보여줘요? 내가 좋게 말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아줌마, 딱 기다려요. 내가 진짜 제대로 과한 거 보여줄게요.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나 싶을 만큼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혜영은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가게 앞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까 이혜영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감자탕 집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손님이 밥 먹다가 이가 나가도 나 몰라라 하는 양심 없는 식당이에요. 제가 산 증인이라고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서 밥 먹다가 이빨이 나갔는데 사장이 너무 과하다고 모른 척하는 뻔뻔한 가게입니다. 이런 가게는 망해야 합니다. 저는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이혜영을 보고 기겁을 했네요. 얼른 달려나가서 저는 이혜영을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정의 실현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피해자 나오지 말라고. 이게 무슨 정의 구현입니까? 영업방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나 몰라라 했습니까? 치과 가자고 했었잖아요. 정신적인 보상금도 내놔야지. 왜 발뺌이야? 지금 나 막는다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나 이혜영이에요. 난 500만 원 꼭 받아낼 거니까 돈부터 준비해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과 같이 가게에 나와보니까 문 앞에 빨간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손님을 돈줄로만 보는 개념 없는 식당. 돈 내고 밥 먹으러 오면 손님이고 밥 먹은 손님이 치료비 달라고 하면 진상 취급하는 식당입니다. 비양심적인 이런 식당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출근하자마자 그걸 본 순간 남편과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합의하자. 내가 500만 원 마련할게. 500이 누구 개 이름이야? 그런 돈이 어딨어? 이 여자 우리가 돈 주기 전까진 그만 안 둘 것 같아. 나도 머리가 다 빠지는 것 같아. 저는 스트레스로 위험이 올 정도였고 남편도 계속된 영업 방해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변 상인들도 저희 부부한테 적당한 가격에 합의 보라고 권유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장사를 접을 수 없어서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그 싸움이 끝난 것 같지 않았어요. 결국 이혜영과 300만 원에 합의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혜영은 저를 보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운 좋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한번 물리면 나 절대 안 놔주거든요. 200만 원이나 깎아준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요. 오라고 해도 안 갈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혼자 소주를 2병이나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한 번도 못 겪어본 진상 손님이었어요. 사람한테 시달리는 스트레스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을 미칠 정도로 괴롭히던 인간이 예비 며느리라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다 들은 아들은 이혜영의 손을 탁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나와. 오빠,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오해 좀 풀어볼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는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오해?
저기요, 이혜영 씨. 우린 지금도 그쪽 이름 석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요. 인사할 필요 없으니까 나가요, 당장. 아버님, 한 번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빠 나이 지금 40인데 저 같은 며느리 어디서 못 구해요. 제가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똑 부러진 거라니까요. 뭐? 더 들을 말 없다니까 나가요. 그리고 진우 너 똑바로 들어. 그때 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 여잔 절대 안 된다. 아주 네 엄마를 구워 삶아 먹을 그런 며느리야. 알겠어? 남편이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이혜영을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을 보면서 애원하듯 말하는 겁니다. 오빠, 나 버릴 거야? 진짜 나 버릴 수 있어? 난 1년 만난 너보다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해. 그때 어머니가 살도 빠질 정도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당장 나와. 결국 이혜영은 아들 손에 이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결혼도 없던 일로 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온 아들이 저와 남편을 보면서 사과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잠시 떨어졌나 봐요. 저도 나이가 40이 되니까 괜히 조급했어요. 더 신중할게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놀랐을 텐데 그리로 앉아. 밥이나 먹자. 그때 저는 아들과 남편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가장 행복해야 될 자리가 아주 최악의 자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동안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저런 여자인지도 모르고 좋아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벌어진 후 아들이 뒷조사를 좀 해본 것 같았어요. 9년 전 성질머리 못 버리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못 헤어진다고 진상을 부렸거든요. 결국 아들은 대체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겠다면서 나선 겁니다. 둘이 연애하는 동안 이혜영 친구들하고 여러 번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가까워졌더라고요. 아들은 그 친구들한테 인생이 달렸으니까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손절할 각오하고 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말해줬어요. 요새 계속 집 앞까지 찾아오길래 뒷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유명한 신고충이었어요. 신고충? 아니, 그게 뭐니? 감사패 받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같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술 마시고 나가는 걸 눈여겨보다가 주차장으로 가면 쫓아갔었대요. 그리고서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차량에 가서 신고한다고 막 협박했던 사람이래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혜영은 술을 마시고 차에 타는 사람을 뒤쫓아가서 협박하듯 말했다고 했어요. 지금 음주운전으로 제가 신고하면 벌금 엄청 무는 거 알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신고할까요? 시동 켜서 1cm만 움직여도 음주예요. 모르셨어요? 저한테 돈 좀 찔러주시면 제가 그냥 눈 감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운전자들을 협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협박해서 며느리한테 돈을 주면 신고를 안 했고 협박을 무시한 채 그냥 대리 부르겠다고 하면 신고를 했던 거예요. 술을 마신 채 주차장에서 시동 켜고 조금만 움직여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는 그것도 모르고 영상까지 촬영해서 자주 신고하는 이혜영한테 감사패를 준 거죠. 물론 음주운전은 처벌받아 마땅하고 당연히 잘못된 행위죠. 하지만 이걸 바로잡을 생각이 아니라 돈 뜯어내는 게 목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음주운전을 막고 싶었다면 돈을 요구할 게 아니라 대리운전을 부르게 도왔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이것뿐 아니라 신호 위반, 불법 유통 등 조그만 위법 행위를 보면 다 신고하고 다녔더군요. 워낙 성격이 괴팍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친구들도 다 치를 떨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들이 다 알게 됐는데도 이혜영은 집 앞으로 찾아와 아들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오빠 없으면 못 살아. 나 그때 정말 철없을 때였다니까. 믿어줘. 그동안 네가 했던 짓을 생각해봐. 넌 갱생될 사람이 아니야.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정말 끝까지 거머리처럼 매달리는 걸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팔에 매달려 있는 이혜영을 보고 소리쳤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난 네가 내 아들이랑 사는 꼴 죽어도 못 봐. 썩 꺼져. 지금 당장. 안 그러면 네가 그때 소리 지르면서 찾던 냉수 뿌릴 줄 알아. 어머님, 제발요. 잠시만요. 안 되겠다. 여보, 냉수 좀 더 가지고 와봐. 그냥 밖에서로 가져와요. 남편이 그때 제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양동이의 물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를 보면서 애원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누가 네 어머니야? 네가 진짜 물을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때 남편이 가져온 양동이를 받아들고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이혜영을 보고 소리쳤어요. 9년 전에도 정신 못 차린 게 지금은 정신을 차렸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너 같은 불려시 드릴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왜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맞고 싶어? 양동이까지 아주 던져줄까? 제가 양동이를 던지려고 하니까 결국 도망치듯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연락처도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정말 이런 상도덕도 없는 여자랑은 일말의 정도 없다면서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으니까 한동안 힘들어 보이더니 그래도 훌훌 털어낸 것 같더군요. 벌써 몇 년쯤 지난 일인데도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기가 막혀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고 현명하고 좋은 여자가 많은데 여자가 한 명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 아들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들은 장남으로서 의젓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운동하면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전히 남편과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전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들 대박 나시고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사람한테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싶어서예요. 사람 힘든 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겪어보니까 결국에는 선한 사람이 이기는 거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응대하면 그냥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결국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만큼 당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항상 힘내시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